안녕하십니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버 2편 전세계 택시 공공이적 규제에 침몰할까란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버의 창업 스토리를 보면 공동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2008년 파리에서 택시를 잡다가 워낙 안 잡혀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을 했고요. 2009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승차 공유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주력 사업인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모빌리티란 뜻을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좀 확인해 보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동수단과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IT가 결합된 이동수단,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글로벌 승차 공유 회사 주가가 요즘에 줄줄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1위인 디디글로벌이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4% 폭락을 했고, 동남아 1위인 그랩홀딩스가 마이너스 73%, 그 다음에 미국 1위인 우버테크놀로지스가 마이너스 50%, 미국 2위인 리프트가 마이너스 8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말 기준이라 지금은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제 승차 공유 사업에는 미래가 없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여행이랑 이동이 멈추면서 매출이 급감해서 2021년 매출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제 리스크 때문인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밤에 택시가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에서 밤 12시에 택시를 잡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절대 안 잡히는 경우가 많고, 잡히더라도 정상 요금의 3배에서 5배를 받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술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밤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택시기사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면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 한국의 택시 요금은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서울의 기본 요금은 주간에 3,800원, 야간에 4,600원이고요. 이게 2019년 2월에 정해진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름값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현재 요금제 개편이 논의 중이고 곧 개편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택시 요금만 오르면 야간 택시기사가 많아질까요? 현재 한국은 택시 면허가 발급 제한이 돼 있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 보존이 좀 되는 상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금이 저렴한 대신에 공급을 제한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존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의 면허가 거래가 되는데요,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법인 택시 기사는 월급제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차라리 배달 기사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해서 한국의 택시기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데요. 법인 택시기사 수는 27,000명 정도가 이탈을 했고, 개인 택시기사도 210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8,000명이 이탈을 한 상태로요. 총 택시기사 수의 10%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택시기사의 이탈을 막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버의 승차 공유 앱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우버 승차 공유 앱은 2015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14년에 한국에 진입한 우버는 2015년에 철수를 했는데요. 우버X 승차 공유 앱의 핵심은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를 승객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객 자동차 운수법 제34조는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굉장한 무리수를 쓰게 되는데요. 2014년에 바로 승객들을 무료로 그냥 운송을 해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우버 입장은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 다음에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을 좀 바꾸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국에서 먹히지 않고 결국 2015년에 이 승차 공유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승차 공유 앱이 아니라 티벳 모빌리티와 합작한 택시 호출 서비스 우티라는 서비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 택시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 택시 호출 시장은 사실은 승차 공유 시장보다는 훨씬 작은 시장인데, 어쨌든 한국에 계속해서 진입을 해서 뭔가 기회를 보기 위한 우버의 전략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가 2015년에 철수한 것을 교훈 삼아 타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18조인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틈새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예외조항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이제 운임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타다는 승차 거부 없는 고급화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은 택시기사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생존권 시위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법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2020년에 예외조항 시행령 18조를 삭제한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엄밀히 이 법을 뜯어보면 약간의 틈새가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서 타다는 거의 영업을 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승차 공유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택시기사들은 왜 이렇게 우버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굉장히 비싸게 산 택시 면허값이 폭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서울 택시 면허 가격이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택시 면허 없는 기사들을 허용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도 폭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생존권에는 굉장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그 승차 공유 서비스는 계속 막아야 되는 걸까요? 우버의 논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승차 공유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승차 공유를 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버가 독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승차 공유는 풀되 유효 경쟁 구도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손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우버가? 정부가? 또는 택시기사들 각자가 그 손해를 떠안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의 한국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버는 전 세계 택시기사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사실 혁신적인 신상품입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승객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게 되고 기사들은 승객을 찾아서 도로를 헤매이지 않고 승객이 콜이 왔을 때 효율적으로 승객에게 가서 운행을 하면 되고 특히나 일반 운전자들은 택시 면허 없이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에게 윈윈인 상품입니다. 단, 이 서비스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택시 기사들이죠. 유역의 택시기사 면허는 2014년 한때 12억 원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우버가 나오고 지금은 10분의 1 폭락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 택시기사 중 일부는 빚을 수억 원 지고 있고 10명 이상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택시기사들도 우버가 영국 시장에 진출한 뒤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는 세계 곳곳에서 우버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택시업계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기도 했고요. 우버는 택시 관련 규정이 국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각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대응의 핵심 전략은 소비자 편익입니다. 어쨌든 우버의 승차 공유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우버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우버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법률 리스크는 우버의 운전기사 생존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우버의 운전기사와 배달기사도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게 AB5법이라는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버의 운전기사를 자영업자로 보느냐 아니면 노동자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버는 운전기사를 자영업자로 해석을 하고 있고 법원은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로 판결이 난다면 최저임금, 추가근무수당, 휴식시장 보장, 복지혜택, 세금 등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AB5법은 ABC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1번 기업의 통제와 지시가 없어야 한다. 2번 작업이 기업의 핵심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 3번 독립된 고객층 등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독립계약자,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법적 지위가 변경이 되는 거죠. 우버는 AB5법 ABC 테스트 통과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우버 운전기사에게 정식 직원 고용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우버의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우버는 즉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인 리프트, 도우대시 등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버가 반격한 게 바로 주민발의법안 22호입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핵심 내용은 우버기사, 음식 배달원 등의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인정을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보험료를 보조하는 절충안입니다. 이 절충안에 우버, 리프트, 도우대시는 홍보비를 2,4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발의법안 22호는 58%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2021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이 통과된 법안을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우버는 항소를 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 대법원이나 네덜란드도 노동자를 판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버는 수많은 규제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버는 이 말 많고 탈 많은 승차 공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승차 공유 서비스의 장점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서 막대한 고정비가 절감된다는 거고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플랫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버는 2019년에 12조 9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2021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조 3천억 원, 무려 마이너스 37% 감소된 매출액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이 택시 운행의 매출이 큰 편이었는데 이게 급감을 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게 됐고요. 2위 리프트의 매출은 우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버 모빌리티의 수수료 구조는 매우 심플합니다. 운전기사가 우버에게 25%를 내고 승객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평균 수수료율은 20%에서 25% 사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버 모빌리티 수수료 25%는 폭리일까요? 외견상은 상당히 양호한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우버는 운전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대거 살포했기 때문에 실제 우버의 영업이익은 심각한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버는 영업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인 조정 에비타로 많이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우버 모빌리티는 2019년 5,700억, 2020년 3,100억, 2021년에 1조 9,150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18% 급증한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을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요. 우버 딜리버리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우버 딜리버리는 2021년 말에야 간신히 흑자를 냈는데 우버 모빌리티는 이미 2019년부터 흑자였기 때문에 훨씬 좀 상황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버의 최근 연속 5분기 실적을 보면 더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우버의 202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로 우버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 대비해서 43% 급증한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나 시장에서는 구인난과 비용 증가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버의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좀 구인난도 있고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와 다르게 운전자 수 등록이 급증한 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생활비를 벌려고 오히려 등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버의 매출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버가 다른 경쟁사인 도어대시나 리프트보다 운전자 확보에 유리한 이유는요, 배달 서비스와 승차 공유를 두 개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집중 시간대가 달라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운전자들을 우버에 묶어놓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렌트카보다 옛날에 저렴을 했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우버는 운전자가 있고 렌터카는 운전자가 없는데 우버가 렌터카보다 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우버가 그렇다면 과거에 승객과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엄청나게 뿌려서 그걸 보존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버가 택시보다도 저렴했지만 이제는 택시와 비슷하거나 택시보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현재 우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버의 미래는 자율주행차에 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승부처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버의 수수료율은 25%인데 만약에 운전기사의 운임 75%를 우버가 운전기사를 빼고 자율주행차로 진행을 한다면 이 75% 우버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버의 미래는 자율주행차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우버는 운전자 덕에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자들을 모두 다 해고해버리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우버가 결국은 도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인 테슬라가 과연 자율주행차만 만들고 경쟁 앱을 만들지 않을까요? 테슬라는 반드시 경쟁 앱을 만들어서 우버와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버도 자율주행차 기술력 있는 오로라 지분 26%로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구글 웨이모와 자율주행 트럭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버는 자율주행차 시대보다는 당장의 수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버는 2분기 실적 발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우버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모빌리티 부분에서 빠른 시간 안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입니다. 네, 이렇게 우버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버 3편, 우버가 왜 자율주행차를 버리고 화물 배송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